네, 이트렌드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강천입니다. 2025년도 을사년 푸른뱀의 첫 마켓 리더 진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대신증권 FICC 리서치의 이경민 부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님께서 리치캠프에서 책을 출간을 하셨는데요. 제목은 2025년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히 이제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님께서 소개를 해 주실 거고요. 2025년도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은 리치캠프에서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독점 발행입니다. 시중 서점에서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가도 절대 구매를 하실 수가 없고요. 리치캠프 도서몰에서만 소장할 수 있고 구매할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 좀 책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실까요? 일단 25년 전망 그리고 업종 종목까지 좀 리스트업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단순하게 그만 하면은 또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세미나를 다니면서 네. 질문해 주셨던 것들. 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든지 자산운용에 계신 펀드 매니저들이 질문해 줬던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써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이런 데이터를 보고선 이렇게 판단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게 최대한 그림 많이 좀 상세히 설명을 했으니까요. 네. 한번 보시고 근데 꼭 연간 전망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트렌드 나와서 네. 전망이나 전략들을 업데이트 드릴 테니까요. 한번 올해 큰 그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어떤 것들이 변하면 이경민 부장이 어떤 전망을 바꿀지 그런 것들 좀 가늠하실 수 있는 약간의 가이드북 같으니까 한번 참고 삼아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년 뒤 2026년도에 다 1년 전에 이렇게 우리 이경민 부장님이 2025년도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을 해놓는데 뭐는 맞았고 뭐는 뭐 틀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이 트렌드 나와서 바로바로 수정을 좀 네. 해주셨고 이런 것들도 1년 뒤에 점검하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맞습니다. 같아가지고 네. 많이 기대가 되고요. 네. 또 하나는 그림이 많아야지 진도가 빨리 나가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글자만 많으면 진도가 잘 안 네. 나가는데 그림이 많다라는 것도 그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켓 리더 을사년 첫 진행을 해볼 텐데 2025년도 12월, 24년도 12월 달에도 좀 이렇게 반등 기운이 좀 이렇게 무색했는데 해가 바뀌자마자 이거 웬걸요? 아니, 글로벌 증시에서 수익률 탑 랭커를 지금 네, 기록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일단은 작년 연말까지는 그동안 악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털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 연초가 되면서 채권 달러 인덱스는 계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좀 내려왔고 네.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진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글로벌 증시 대비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연초, 그러니까 한 해가 지나면서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싸네라는 인식들을 좀 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 그림이 뭐냐면 작년 7월 11일 날 고점 찍었거든요. 네. 여기까지 떨어지는, 그러니까 6개월 연속 하락했는데 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짚어드리면 네. 지금 말도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고요.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네.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있었고 네. 그리고 미국 고용 둔화 또 되니까 이제 경기 침체 또 온다라고 하고 네. 그리고 경기 침체 공포 계속 그러니까 7월, 8월 계속 경기 침체 공포와 엔캐리 청산 공포가 좀 시장을 억눌렀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비상기업 사태, 트럼프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나 실적 불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시장을 괴롭혀 왔는데 네. 그래서 많이 다니다 보면 야 이렇게 안 좋은데 시장이 어떻게 올라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작년 말 올해 초에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 이 많은 변수들이 이 많은 악재들이 지금 시장을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데 솔직히 이 억눌러서 이렇게 쭉 내려온 증시에 이 힘이 조금씩이라도 약해지면 위로 튀는 그림들이 계속 나올 거다. 자 그러면은 경기 침체 공포 더 할 거냐 트럼프 리스크 더 클 거냐 반도체 더 나빠질 거냐 이런 것들을 본다면 그리고 국내 정치적 리스크 더 나빠질 거냐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풀리는 그림이 나올 거라서 저는 1월부터 뭐 1월 제목에도 쓰긴 했는데
더 나빠질 게 없다면 업사이드를 고민해야 될 때지 지금 더 빠진다?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결국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 증시가 6개월 연속 하락, 거의 뭐 하반기를 내내 하락만 했다라고 맞습니다. 봐야 되는데 네. 그것이 이제 다양한 말씀하신 악재들로 인해서 하락이고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악재는 이제 나올 만큼 다 나왔다.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주가 반영은 다 됐다. 네. 지금은 아주 그냥 강력한 호재가 없어도 리바운딩이 네, 가능하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염두에 네.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자료를 썼을 때 말씀드렸던 거는 네. 불안 심리가 진정되면 자율 반등,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기술적 반등이 좀 세게 나올 거고 여기에 매크로나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살아나면 좀 추세 반전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1월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앞으로도 좀 많이 있을 거고 네. 하나하나 점검하겠지만 지금 1월에 그래도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첫 스타트가 바로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인데요. 네. 삼성전자가 어머나 세상에 6조 5천억을 얘기를 했고 네. 6조 5천억의 실적이 나왔는데 네. 그래도 7조 원대 얘기는 나왔었는데 네. 그거보다도 한참 화면에도 주가는 오히려 그냥 당일날 3%대 반등이 나왔단 말입니다. 네,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1월 전망을 하면서 네. 말씀드렸던 것은 기대치가 너무 낮으면 안도감만으로도 서프라이즈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7조 7천억, 7조 5천억 그 정도가 컨센으로 잡혔어요. 네네. 그리고 최근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7조 초반대까지도 전망치가 들어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난주 후반, 이번 주 초반에 6조대 얘기도 나왔습니다. 아, 나왔었군요. 네, 이게 나왔었고, 가장 최근에. 네, 그리고 7조였는데 6조대로 떨어진 게 반도체가 좀 안 좋긴 했지만 음. 이런 예상보다 크게 떨어진 것은 디스플레이 쪽에서 좀 쇼크가 나와서 아, 그래서 빅베스 얘기가 네, 나와요. 네. 그런 것들이 나왔었기 때문이고 또 고부가가치 반도체는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는 것들도 있어서 이 정도면 괜찮네. 아유, 다행이다. 이런 심리가 시장을 좀 끌어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싸다라는 인식이 다시금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자 같은 경우는 좀 강한 반등을 보여줬고 오늘은 또 닉스가 막 튀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그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부터는 너무 나쁘게 보지 말자. 등락이 있더라도 좀 올라가는 그림이다. 약간 고민스러운 거는 요 그림인 것 같아요. 요 그림 보시면은 지금 6만 원대까지는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요런 지표들이 좀 과열권에 진입하다 보니까 5만 4천 원, 5만 6천 원은 넘긴 했지만 5만 7천 원에서 좀 막혀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5만 4천 원만 안 깨면 저는 6만 원까지는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좀 좋은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오버슈팅이 나오기는 한 것 같아요. 얘도 조금 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증시가 여기서 더 꺾여서 내려가는 그림보다는 이 정도까지 뭐 22만 원, 23만 원까지 갔다가 뭐 다시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림들을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단기 급등에 따른 되돌림이 좀 나올 수는 있어도 추세적인 하락은 아니다. 이제 추세적 하락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2025년도 연간 전망은 리치 캠프에서 여러분들이 대신증권에서 이제 이금민 부장께서 쓰신 그런 연간 전망을 참고하시면 될 텐데 1월 달에 증시 흐름을 이제부터는 좀 계속 좀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네. 왜 우리 이런 확률 통계 있잖아요. 이제 짝수의 하락이면 그다음에 홀수에는 오르고 네. 짝수의 평균이 이렇게 오르면 홀수의 평균이 이렇게 오른다. 2000년 이후 그게 잘 맞아왔고 네. 또 하나 1월에 첫 거래일 5거래일이 상승하면 그 해는 상승한다. 네. 이것이 이제 80% 이상이다. 네. 이런 확률 통계가 네. 있고 네. 지금 이제 내일 이제 오늘 이제 5일 정도가 지금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코스피가 한 4% 정도, 코스닥이 6% 정도 올랐으니까 이렇게 된다면 올해는 오르겠는데 네. 이렇게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이 말씀드린 확률 통계 믿을 수 있을까요? 뭐 확률은 뿐이긴 하지만 네네. 기분은 괜찮죠. 좋죠. 왜냐면은 네. 작년에는 1월 2일 고점으로 1월 달부터 박살이 나기 시작했었어요. 네네. 네. 근데 이번엔 반대의 흐름이라서 네. 저희는 저희 대부분 증권사가 전략 후강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상반기의 시장이 더 좋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네네. 한번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하반기 어떻게 갈지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스타트가 좋고 지금 눌려있던 변수들이 좀 완화되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들이 좀 과하게 반영되는 것 같아요. 트럼프도 좀 과하게 반영돼 있고 그리고 통화정책에 대한 불안감들도 좀 과하게 반영돼 있어서 지금 채권금리나 달러가 너무 불안정하다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거꾸로 말씀드려보면 여기서 안정을 찾으면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내려가면 그만큼 시장에는 상승 여력이 좀 클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트럼프 리스크든 뭐 통화정책 불확실성이든 이런 것들이 진정되는 국면만 들어가면 좀 세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코스닥 종합주가지수 차트도 혹시 뭐 이 자료에 있나요? 코스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요 네. 그림인데 지금 코스피가 2,530까지 갔고 2,530선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2,545까지는 열려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네. 단기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더 크게 올라가는 조정이지 좀 빠지는 그림은 아니다. 네. 등락이 있다면 다시 사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요 그림을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텐데 이제 바닥은 잡았습니다. 2360에서 바닥은 전 잡았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2547, 2540, 2550이 단기 변곡점일 것 같아요. 단기 조정 양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2580, 2590이라서 1월달 안에는 2600선까지 열려 있다. 정도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쉰다 하더라도 다시 2700 그 다음에 좀 쉬었다 다시 2800, 900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 상반기 2월, 3월 네, 이렇게. 상반기 내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보여야 될 게 줄줄이 사탕으로 1월 말까지 지금 이벤트들이 좀 많이 너무 있습니다. 많아요. 너무 많아요. 당장 뭐 고용 지표가 이제 또 네, 나올 네. 거고, 그 다음에 또 CPI가 또 나올 네.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트럼프 취임이 또 이제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맥세븐을 비롯해가지고 기술주들의 기술주들 실적이 또 발표. 발표가 줄줄이 사탕으로 나올 거고, 그리고 1월 말에 그다음에 통화정책 FOMC가 있죠. 22도 있습니다. 그렇죠. 22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삼성전자 많은 이벤트들 중에서 삼성전자는만 통과를 했고 일단은 뭐 결과는 나쁘지 않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용지표 등 이제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1월 장에서 이게 참 이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 우호적일까요? 일단은 통화정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네. 12월 FMC가 좀 매파적이었던 건 맞죠. 네. 매파적이었던 건 맞는데 연준이 보여주고 싶었던 건 요 그림인 것 같아요. 자, 25년에 4번에서 2번으로 줄었지만 26년에도 2번 하고 27년에도 1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속도는 더뎌져도 계속 할 겁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네. 여기서 실수 아니면은 좀 못 판단한 게 25년 물가 전망이 더 높아요. 24년보다. 여기서 시장이 좀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 결과 시장은 금리는 한 번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통화정책에 대한 컨센이 더 매파적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네네네. 더 쉽지 않다. 더 쉽지 네네네. 않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흐름들은 다소 과도하게,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재기성 이론이라 그래서 적정 수준, 연준이 제시한 이 점도표보다 지금 굉장히 매파적으로 가 있는데 이제는 좀 정상화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증거들 중에 하나가 1월 8일 날, 그러니까 1월 9일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 되게 의미 있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FMC 의사록이 나오면서 매파적인 해석이 있었어요. 야, 이거 연준 위원들이 이제 트럼프 리스크까지 반영하네? 그럼 금리 인하 많이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국가 경제 뭐 선포를 한다고 해서 네네네. 채권 금리가 이 3.7을 넘고 그러니까요. 달러 인덱스 109를 넘었는데 그러니까요. 딱 한마디 때문에 다시 꺾였어요. 음. 월러 연준이사라 해서 이번에 부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연준 위원 한 명이 있는데 그분이 물가 움직임은 좀 일시적인 것 같고 금리 인하는 지지한다 라는 발언을 하니까 떨어졌거든요.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FMC 의사록과 트럼프 리스크가 들어왔는데 월러 연준이사 발언에 채권 금리가 따라나가 꺾였다. 그 의미는 이제 아까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통화정책에 대한 매파적인 스탠스가 정점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더 매파적으로 갈 만한 변수보다는 진정되고 안정화되고 정상화될 만한 변수에 좀 더 예민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CPI 결과, 고용지표 결과에 따른 등락은 있겠지만 저는 점진적으로 안정을 찾아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최근 물가가 왜 올랐을까 보면은 식품 물가가 좀 올랐고요. 에너지는 마이너스를 줄였고 상품도 마이너스를 줄였고 서비스 물가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특히 주거비, 운송 서비스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형성하는 서비스 물가는 계속적으로 안정적인데 지금 일회성 요인, 조리독감 영향으로 계란값이 많이 뛰어서 식품 가격이 올랐고
에너지는 기조효과, 상품도 연말 소비 시즌 때문에 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컨센을 보면 지금 블룸버그 컨센은 CPI도 2.9로 전망이 돼요. 그리고 얘는 지금 업데이트해서 3.3. 이 전망치가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크게 뛰어넘지 않으면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건 인플레이션 나온 기준으로 1월부터는 꺾인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11월, 12월까지 반등을 했다가 일회성 요인들이 사라지고 기조효과가 소멸되면서 이제 다시금 물가가 안정권으로 들어간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는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물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진정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등락이 있어서 만약에 시장이 출렁인다라고 하면은 좀 비중 확대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부장님 말씀이 뭐 동의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실적이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네. 지금 현재 다우 존스 산업 지수도 사실상 생각보다 최근에 좀 많이 약세 아닙니까? 근데 그리고 또 믿었던 나스닥도 네. 지금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네. 변동성도 좀 있고. 근데 엔비디아의 기대는 지금 항상 높거든요. 네.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는 네. 항상 높은데 잘 나와도 그래도 또 맞아요. 헤매는 경우가 좀 많이 네. 있어서 이번에도 진짜 잘 나와야지 그나마 그래도 네, 상방하는데 네, 네. 만약 생각보다 안 나와주면 이거는 좀 한번 크게 또 네, 나오지 않을까. 출렁일 수 있다. 네, 출렁일 수 생각하고 있다. 있어요. 부담감이 있고 또 하나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0년 이후 미국 대통령 취임한 이후는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라는 네, 통계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럼 1월 20일 아닙니까? 네, 트럼프가. 네. 그러면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거 두 가지의 변수가 지금 1월 증시에 가장 영향 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증시는 저는 조금 불안정하게 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왔지만 S&P 500은 2750에서 2800선, 나스닥은 18500선 전후 여기서 좀 지지력 테스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부러지는 그림은 아니라도 충분히 조정받고 과열을 풀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말씀하셨던 대통령 취임 전후 시장이 조정받는 이유는 정책에 대한 기대가 들어왔다가 그 대통령이 뭘 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다음 날부터 뭘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책에 대한 기대는 조금 톤다운 되겠죠. 반대로 트럼프 리스크로 시장에 괴롭힘을 받았던 한국, 중국은 관세 그렇게 세지 않을 것 같은데 야, 저 정도 속도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좀 안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 증시는 좀 쉬어가고 그리고 한국, 중국 중심으로 좀 반등을 하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M7 실적들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보다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아요. 60-70%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달러 강세. 이게 되게 오래 장기화 됐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하고 유럽하고 특히 유럽 경기가 세게 못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데 거기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달러가 엄청 강했잖아요. 원화 약세 효과도 한 8, 9%포인트도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은 반대로 조금 부진한 실적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1월, 2월까지는 미국은 뭐 폭락한다는 게 아니라 쭉 지지부진하면서 좀 내려가는 그림을 보여주고 한국 증시는 그래도 좀 먼저 눌렸던 게 있어서 좀 탄력적인 반등을 하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동안 뭐 사학개미 운동이 되게 열풍이었는데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자료에도 써긴 했지만 책에도 쓰긴 했지만 그럴 때가 역발상 투자가 필요한 때다. 2021년 1월로 돌아가면 동학개미 운동이 너무 벌어졌을 때 반대로 투자했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테니까 이번에도 좀 역발상적으로 투자를 해서 한국, 중국 이런 쪽 오히려 그쪽에서 2025년 상반기 중엔 큰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1월 증시 전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변수 지금 증거 점검하고 있고요. 앞서 제가 2000년 이후 6번의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증권 시장은 약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요. 미국의 달러는 강세에서 약세로 전환이 되고 미국의 채권 금리도 하락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야, 미국 증권 시장이 하락하는 거 우리가 기분 좋은 건 아니지만 서학개미 분들은 좀 이제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고 맞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달러가 강세에서 약선언전하고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야? 맞아요. 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게 뭐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해야 될까요? 밸류에이션 부담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나도 미국으로 쏠렸던 유동성이 이제 꺾이게 되면 다른 데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 한번 보시면 이게 트럼프 1기 때인데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달러 날라가고 채권금리 날라가고 이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다가 1월 되면서부터 이게 고점을 찍고 쭉 밀리다가 트럼프 취임한 이후 쭉 내려가는 그림이었어요. 채권금리도 달러도. 그러니까 그동안 부진했던 상대적으로 약했던 신흥국 증시가 쫙 치고 올라갔거든요. 이때 뭐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보시면은 미국 증시는 이머징 증시는 트럼프 당선 전후로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다가 미국 증시는 여기서 플랫한 그림들 계단식 상승을 하는데 신흥국 증시 쫙 치고 올라갔잖아요. 네. 요런 그림들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트럼프 취임 전후로 해서 네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많이들 걱정하시는 통상정책, 관세 리스크는 많이 선반영됐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통상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지금 1406이에요. 네. 취임하지도 않았고 관세 부과된 것도 없는데 불안 심리가 여기까지 와 있다라는 거죠. 네네. 어느 정도냐면 트럼프 대중국 관세가 17.6%까지 올라갔을 때의 레벨보다 더 높아요. 근데 이때 보시면 이때도 트럼프 취임 전에 1기까지 올랐어요. 일단 쭉 빠졌거든요. 이번에도 이렇게 등락이 있다, 이렇게 쭉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트럼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사나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해요. 네, 무역법. 네, 네. 그래서 또, 최근 나온 얘기가 이거잖아요. 긴급 경제고난법이라 그래서 네.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전제 조건은 비정상적이고 심각한 위협이고요. 네. 그리고 의회와 협의된 절차를 따라야 돼요. 네. 근데 이거를 보편 관세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조치를 취한다? 의회 협조가 없으면은 문제가 생길 거고, 의회 협조가 없은 채 이걸 막 밀어붙이면 의회에서 해제를 할 수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만약에 발효된다 하더라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 그리고 통상 정책이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한 건 절대 아니에요. 내가 미국이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한 정책이고 협상 카드지 얘를 주기 위한 정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빠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네. 트럼프 일기 때를 한번 볼게요. 이때를 본다 하더라도 2018년 1월 1일이 3.1이었던 관세가 품목별로 하면서 조금 올리다가 이때 6.7, 8.2, 12 이러다가 관세 인하해줬고요. 17.6, 21 갖다 또 관세 인하해줬어요. 그러니까 협상 카드로서 요구 조건을 잘 들으면 또 관세 인하도 해줘요. 그러니까 협상 카드지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나라가 어디다? 미국이다. 이런 분석들이 IMF에서 나오고 있어서 네. 트럼프 특히 비즈니스맨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거를 막 나는 죽어도 되고 막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익을 얻기 위한 네. 협상 카드니까 그렇죠. 시장의 불안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오히려 저는 트럼프 취임 전후로 해서는 좀 안정되지 않을까. 오히려 다행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눌렀던 걸 이렇게 좀 풀어주는 그림이 나와서 저는 1월 후반까지도 시장을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 관세라는 것도 그 사각의 리그에서의 권투 게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권투가 결국은 나보다는 상대방을 좀 많이 때려야지 이제 그러기 상태로 몰아서 이길 수 있는데 나도 한 대도 안 맞을 수는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보복 관세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보복 관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밀어놓기로 할 수는 없을 거다 생각하니까 아마 이런 보복 관세도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싶고요. 1기 때 트럼프가 얘기한 것에 23%만 지켜졌다고 해요. 77%는 그냥 허공에 날아갔다 한 말이 그러니까 2기 때도 좀 세게 이야기하는 것들 좀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얼마나 지켜질지는 또 1기 때 어떤 학습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트럼프의 정책이나 시행 스타일을 보면은 그 책에도 써 있어요. 네.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시점에 정말 센 제안을 던져버려서 이 사람이 당황하면 약점이 보인다. 그걸 집요하게 파고들면 나한테 최대 이익이 온다라는 게 이 사람의 비즈니스 전략이었거든요. 국가 정책도 똑같이 하는 거죠. 센 걸 던지는 거죠. 센 걸 던진 다음에 잘 받아주면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고 안 받아줘? 그럼 더 센 거. 이렇게 가는 스타일이라서 지금 발언들은 지금 저희가 정리한 게 있는데 발언들은 정말 많아요. 매일매일 뭐 발언을 하고 있고 이게 11월 말부터 쭉 발언들을 정리한 건데 웬만한 건 다 얘기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증시는 막 힘이 들었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게 더 세질까? 저는 오히려 불안감들 그리고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들은 이제 정점을 지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상반기는 아유 다행이다 할 거고 하반기에 가서 어떤 액션이 취해질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1월에 대한 증시 전망과 관련한 그런 이벤트 드리븐적인 요소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좀 체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럼 대강은 어떤 뭐 재료적인 측면들은 좀 점검을 한 것 같고, 네. 자, 그럼 시장 안으로 한 번 더 들어가 네.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월 달에 한 2,550 정도까지는 보이고, 네. 그것이 좀 분수령으로 되고, 네. 그리고 전짐적으로 계단식 상승 흐름이 네. 상반기에 나올 것이다. 시장 전체를 전망하셨는데, 자, 코스닥으로 한번 들어갈게요. 작년에 코스닥은 달러 베이스 기준으로 하면 대한민국 증시가 작년에 23, 4%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해요. 맞아요. 그 기준으로 하면 코스닥은 액면으로 21%가 아니라 거의 한 40%, 50% 하락하지 않았나. 맞아요. 달러 베이스로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올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연초에 더 강하긴 강해요. 네. 그런데 그것이 뭐 반도체 또는 IT 쪽 이쪽의 어떤 강세 흐름인데 코스닥 지수가 이제 700선 회복했죠. 네. 그러면 2월의 코스닥 지수의 전망 고점은 코스피 2250이라면 코스닥은 얼마 정도가 될까요? 저는 700포인트를 정점으로 좀 등락을 보이면서 조금은 730, 40 정도, 750 조금 안 되는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1월 효과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월 효과가 뚜렷한 데는 코스닥입니다. 중소형주요? 네, 중소형주하고. 네. 그러면은 1, 2, 3, 4월까지 보통 1분기까지 코스피보다 좀 아웃퍼폼을 하거든요. 통계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1분기 중에는 코스피도 좋겠지만 코스닥도 좋을 것 같다. 다만 이게 추세적으로 가긴 어려운 게 밸류에이션 부담이 아직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네. 코스피와 밸류에이션 갭이 100%예요. 여전히. 이게 사상 최고치거든요. 네. 근데 12개월선의 EPS를 보면 코스피는 그래도 버텨주는데 코스닥은 계속 떨어져요. 이익에 대한 기대가. 그러면은 1분기 정도 워낙 많이 빠진 데 따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는 있겠는데 이게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그림일까? 그거보다는 1분기 중에 좀 종목 매매에 좀 집중하셔서 네. 코스닥이나 중소형주 잘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높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뭐 1, 2주는 12월 달부터는 제가 보기에 종목 잘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재밌는 장이 됐었죠. 네, 코스닥 그렇고.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네. 코스닥 시장의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빨리 회복이 안 되는 것은 아무래도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2차 전지 쪽이 아닌가 그쵸. 싶어요. 2차 전지도 이게 1월에 코스닥 시장 반등의 주역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뭐 2, 3일 반짝 반등하고 네. IT 섹터의 반등이 지금 코스닥 시장을 사실상 주도하는 이끌어줬죠. 어떤 종목들인데 먼저 2차 전지부터 점검을 해보죠. 2차 전지의 그 볕은 언제쯤 들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중국하고 유럽 경기가 올라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기차 판매의 80%가 중국 유럽이에요. 네. 얘네들이 못 살아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버려두는 거고 거기다가 트럼프가 온다라고 하니까 그동안 모멘텀이라도 강했던 미국까지도 불안한 거고 그러니까 삼중고를 겪고 있는 거죠. 이런 와중에 중국과 유럽만 경기가 조금 올라와 주면 저는 한번 반등은 좀 세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가 많이 팔릴 거냐 그건 잘 모르겠고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원자재 가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이나 달러가 좀 정점을 지나고 좀 안정이 되면은 원자재 가격이 움직할 거거든요. 첫 번째 천연가스가 움직였고 최근엔 유가가 움직이잖아요. 여기에 중국, 유럽 경기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전기차 수요도 살아나나? 라고 하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소재들이 막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지금 빈집털이라고 하죠. 지금 반도체도 많은 펀드에서 비중을 낮춰놨다 그렇죠. 보니까 빈털이 맞죠. 탁 네. 피었어요. 네.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는 지금 많이 빠져 있죠. 오늘 또 빠져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서 지지력 2,800선에서 지지력만 보여주면 저는 언제든지 여기까지 올라가는 그림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재밌는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외국인 매매예요. 외국인 수급인데 시가총액대의 매수 강도 2차 전지 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기금이 최근 많이 사잖아요. 네. 연기금 많이 사는데 연기금 11월 이후 외국인 연기금 매수 강도를 보면 IT 하드웨어, 에너지 이런 쪽들을 사고 있어요. 네. 아직 2차 전지는 그렇게 세게 사진 않지만 그래도 매수 우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급을 주도하고 있는 외국인과 연기금이 2차 전지에 대한 매수가 좀 잡히고 있어서 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겠지만 왜냐면 채권금리가 확실하게 꺾여야지 이제 성장주들이 움직일 테니까 네.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2차전지도 지금 바닥권에서 좀 바닥 따지기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2차전지가 어쨌든 이제 대한민국 증시 투자자는 2차전지에 대해서 작년에 어쨌든 손실을 안 본 분들은 없을 거예요. 없어요. 적게 보든 크게 보든 지금도 고민하신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실 텐데 당장은 이제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또 혹시 삼성전자처럼 안 좋아서 맞아요. 이렇게 또 한번 그래도 이게 바닥에 근접했다라는 시그널이 좀 형성이 될지 네. 아니면 또 어떻게 될지를 조금 더 천천히 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 들고요. 리치캠프 신간 2025년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이 2025년 성공 투자를 위한 시장 대응 투자 전략부터 유망 종목까지 전격 분석해 드립니다. 자, 지금 어쨌든 1월 초 현재 증시의 주도주는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뒤늦게 어제 오늘 좀 괜찮고 네. 그리고 코스닥은 분명히 IT예요. IT. 특히 한미반도체, PC홀딩스, 네. HBM 관련 종목군들, 네. 반도체, 기타 어쨌든 뭐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주들인데 네. 이들도 작년에 2차전지 다음으로 많이 빠졌는데 많이 빠졌어요. 뭔가 좋은 그림이 이 IT 섹터 좀 그려질까요? 뭐 주도주로서의 어떤 가능성? 주도주로서의 가능성은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소부장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실적이 괜찮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좀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쪽에서의 경기가 좀 네네.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에이 무슨 소리야 중국 안 좋잖아라고 하실 텐데 제가 몇 가지 지표들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중국 수출입입니다. 둔화되긴 했지만 올라가고 있고요. 수입은 마이너스 폭을 줄입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 반등을 하는데 이 기저효과가 들어와서 아마 상반기 내내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 가격 전월 대비 변화율이 마이너스 폭을 줄이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 거래량은 플러스 반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모멘텀은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GDP 성장 전망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17일 날 발표되는 GDP 성장률 전망이 5.2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OECD 경기선행지수는 지금 4개월 연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쭉 지표들, 유동성 지표, 주택 지표, 소매 판매, 교역 지표, 경기선행지수 다 보여드렸는데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바닥을 잡고 터나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경계를 하고 또 속는 거 아니야. 몇 번 속았는데 이놈들 막 그러시는데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이 조금 살아나면은 IT 수요가 좀 올라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특히 왜냐면은 이번에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발언을 했는데 명확한 몇 가지만 짚어드리면 통화정책은 완화된, 재정정책은 재정 적자를 확대하는 거. 제일 의미 있는 게 부동산 정책에서 계속 투기관리 했던 게 상승 유도한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이거 되게 센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하는데 핵심 과제를 발표하는데 순서가 중요해요. 근데 1순위가 내수 확대입니다. 그러면 좋네요. 그러면 돈 풀고 재정 투입해서 내수 살리고 부동산 시장 살리겠다라는 게 명확한 목표예요. 네네. 그건 나쁠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네. 그렇게 되면 수출은 자연스럽게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지금 반도체 수출도 너무 좋고요. 네. 컴퓨터 수출도 좋고요. 무선통신기기 전년 대비 올라오고 있고 네. OLED로 미약하지만 올라오고 있고 가전 이쪽이 올라오고 있고요. 특히 중국은 전월 대비로도 전년 대비로도 좀 반등을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저는 IT 수요 측면에서는 중국 경기가 올라오는 것만큼 좀 업사이드 조금 더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당분간은 반도체, 소부장, 전자, 닉스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장님 그 ISM 제조업 PMI가 2개월 연속 상승했잖아요. 엄청 올랐죠. 이게 제조업 PMI니까 제조업 강국, IT, 맞아요.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들이 ISM 제조업 지수가 오르면 따라서 뭐 네, 맞습니다. 누가 선행하든 후행하든 네, 간에 네. 좋아지는데 그래서 자동차도 일단 1월 1일부터 1,100불 보조금 확정되고 그리고 23조 4천억 최대 그 투자 오늘 하겠다. 네. 그거에 반응한 건지 자동차도 뒤늦게나마 지금 올라오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있죠. 네. 그래서 IT 자동차 그래도 그냥 같이 따로 국밥은 아니잖아요. 네, 우리나라 네. 경제 구조에 네, 있어서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야 뭔가 좀 수출주에 희망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네, 들었는데 같이 좀 묶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요. 일단 ISM 제조업 지수 보여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예상보다 굉장히 큰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고 수주잔고 생산 신규 주문이 엄청 튀었습니다. 네. 엄청 튀었고 수입
수출 주문, 이런 것들이 다 올랐어요. 전반적으로 다 올랐어요. 네. 고용만 내려왔습니다. 네. 네, 고용은 좀 부진하다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의미 있는 게 뭐였냐면 미국은 지금 경기가 좀 둔화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건 소비 쪽인 것 같아요. 반면에 제조업은 좀 올라오는 그림이 될 것 같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여기 까만색이 짙은 색이 수입인데 아직 수입이 뚜렷하진 않지만 전 미국 수입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분석된 걸 뭐가 나왔냐면 트럼프가 취임해서 결국에는 관세를 부과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나라들은 미국 입장에선 관세 받기 전에 빨리 수입하고 싶죠. 그래서 쟁여놓으려고 하겠죠. 네네. 원자재 같은 것들은 네네.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가 괜찮다고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 트럼프 리스크가 좀 과하다라는 것도 있고 정상화될 거라는 것도 말씀드리지만 선수요. 관세 받기 전에 관세 부과하기 전에 빨리 수입해서 쟁여놓자. 이런 수요가 들어올 수 있어서 저는 수출 쪽도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한국 수출이 괜찮을 수 있다라고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환율 효과예요. 여기 그림 보시면 4분기인데 4분기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달러 기준으로는 4.2밖에 안 되거든요. 4.2. 네. 원화 기준 12.3입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괜찮은 수출 모멘텀 그리고 환율 효과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자동차도 조금씩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동차는 또 최근 전자가 오르는데 자동차는 별로 못 올랐어요. 그러다가 오늘 좀 많이 튀고 있죠. 네. 일단은 2,000선까지는 한번 돌파 시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은 추세 변화를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하나 둘씩 그냥 소외됐던 종목들이 하나 둘씩 움직이면서 분위기를 하나씩 바꿔가고 있다. 이렇게 쉬었다 다시 갔다가 또 쉬긴 할 텐데 여튼 2,000선, 2,100선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자동차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막 튀었다라고 해서 따라갈 게 아니라 얘가 튀었어? 그럼 다음 타자 누굴까? 이것들을 계속 고민해야 되는데 그 다음 타자는 이제 자동차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타자는 2차전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순환매 차원에서의 대응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리고 네. 있습니다. 부장님 아까 ISM 제조업지수 그림 한 번 좀 네. 같이 보여주시겠어요? 대한민국 증시는 제조 위주의 수출 경쟁력이 강하게 부각이 될 때 증시가 좋았는데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ISM 제조업지수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맞아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맞습니다. 통계치 아닙니까? 네. 저게 지금 보면 아직 49.3으로 경기 기준선인 50을 50은 안- 돌파를 못했는데 네. 50을 돌파하면 이제 경기가 전환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지금 금리를 지금 100bp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이 몇 달 뒤에 ISM 제조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이 혹시 미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있겠지만 트럼프 당선 결정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어요. 왜냐면은 누가 될지 비등비등했던 상황이잖아요. 지지율만 보면. 네. 그러니까 투자 집행을 별로 안 했어요. 음. 그러다가 12월 지나면 또 연말이니까 별로 안 하다가 이제 연초부터 막 여러 가지 캐펙스 숫자라는 것들이 집행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제조업 경기도 좀 돌아서는 그림들이 나올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생각보다는 좀 강하게 올라올 것 같아요. 50 넘어서. 그래서 저희가 머신러닝을 통해서 추정을 한 거 보면 ISM 제조업 지수는 4월 또는 7월 중에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고점이 나온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떨어졌던 게 일시적으로 뛰었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상반기 중에는. 네. 그래서 한국 기업이익과 상관성이 높은 게 ISM 제조업 지수니까 네. 그런 그림이 나오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많이 톤다운 되면서 네. 실적이 우려했던 것보다 나은 그림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뭐 4월 또는 7월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한다라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반기에 어떤 2025년도 정강 후약을 만드는 어떤 그림으로 네. 연결되기도 용이할 것 같은데 네. 긍정적인 흐름을 한번 좀 기대를 해 보면서 자 다음으로 이제 다른 업종으로 넘어가면 앞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지금은 지수도 나쁘지 않지만 종목의 흐름이 좀 맞아요. 활발하게 좀 맞아요. 나오고 있어서 맞아요. 종목 흐름인데 지금 어쨌든 오늘 또 다시 튀는 게 전력 설비주들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조선주들은 뭐 거의 뭐 사상 최고권을 달하는 어마어마하게, 종목들의 네. 흐름들인데 자 지금 각각 모멘텀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반도체자가 들어가는 중에서 AI 반도체, 그다음에 네. 뭐 초전도체, 네. 양자 반도체, 양자 쪽은 컴퓨터. 이제 뭐 네. 젠스랑이 한마디 하면서 네, 또 네. 그러긴 했지만은 어쨌든 이런 반도체 들어가는 어떤 내용들이 전력 설비가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맞아요, 것 때문에 맞아요. 전력 설비주를 계속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조선과 전력 설비 쪽은 어떻게 이 주도주로서의 위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런지요?
한동안 많이 빠졌잖아요. 전력설비. 좀 쉬었죠. 네, 많이 쉬었죠. 네. 왜냐면 작년 상반기만 해도 끝없이 올라갈 것 같았는데 네네. 어느 순간 막 내려가더니 이제 그러니까 작년 12월, 11월 달에 바닥 잡고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5-5개 파동으로 갔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어서 얘도 계단식 상승할 수밖에 없지만 여튼 충분히 쉰 만큼 그리고 상승 추세가 무너지지 않은 만큼 저는 올라가는 추세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한 10% 정도 여력이 남아있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조선 같은 경우는 조금 고민돼요. 잠시만요. 조선 가격적인 부담이 있죠. 네, 이게 조선해운지수인데 이게 이 저항대를 넘어서 이 단기 상승 추세 고점까지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과열권이고 MACD 오실레이터는 고점을 낮추고 여러 가지가 이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실적도 너무 좋고 밸류에이션도 너무 싸고 너무 좋은데 지금은 단기 과열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더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면 좀 쉬었다가 다시 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기계업종은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다. 1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조선은 많이 온 것 같다. 지금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좀 정리했다가 한 템포 쉴 때 다시 담아가신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사실 네. 지금 조선 같은 경우 대표적인 그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면 4년 임기 동안 뻑하면 뭐 심심하면 우리 동맹국 대한민국의 이 네. 조선 이 기술을 미국의 어떤 군함 시설에 좀 다시 한번 좀 동맹국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겠다, 협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한 달에 제가 한 2-3차례 한 거 같거든요. 네, 맞아요.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마다 이제 뭐 조금씩 모멘텀 감소가 될 수 있을지언정 지금 다른 여건들이 다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큰 조정도 없는데 참 새로 사자니 좀 빠지면 사고 싶은데 잘 안 빠지고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거 팔자니 좀 아깝고 고민이 영한 되는 게 아니서 어쨌든 이런 모멘텀들은 있다라는 거 어쨌든 하락은 매수 찬스로 단기적으로 활용해도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거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트럼프 트레이드 하니까 생각나는 건 방산주예요. 방산주가 오늘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이렇게 특별히 악재가 나온 것 같지는 아니죠. 않은데 좀 흔들리고 있어요. 방산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이랑 좀 비슷해요.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좋아요. 네네. 근데 좀 과하게 움직였다.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이거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11월까지 쉬지 않고 올랐어요. 쉬지 않고 웬만하면 쉬지 않고 그랬다가 갑자기 여러 이슈가 있으면서 부러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가 또 급반등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한번 다시금 지지력 테스트 한 다음에 제대로 된 상승이 아마 올해 상반기 중에 있을 텐데 지금은 단기 급락 이후 기술적 반등 그 다음에는 좀 추세적인 상승을 다시금 하려면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실적이 나는 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주 모멘텀도 좋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방산주 안 좋은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된다면 자주 국방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커지겠죠. 그런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쉬었다 간다 하더라도 얘는 방산주는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이게 좀 쉬었다라고 한다면 여기 반등이 있다고 한다면 좀 쉬었다가 다시 가든 아니면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가든 여튼 다시 가는 상승이 나올 거다. 근데 지금은 여기를 뚫어내는 그림이 보여지든지 요 구간을 잠시만요. 여기 구간은 2700포인트를 뚫어내는 구간을 보여주든지 아니면은 16,000, 17,000 선에서의 지지력 테스트는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산을 점검할 때 제가 오늘 방산주가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방송은 1월 9일 목요일입니다. 녹화 방송입니다. 네네. 지금 나가고 계시는 건 1월 10일 한 4시 정도쯤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하루 전에 녹화를 한다라는 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럼 방산 체크했고요. 일단 소비재 쪽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싶은데 그 부장님께서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수혜주가 뭘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음식료하고 반도체다라는 얘기를 해줬거든요. 반도체는 음식료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고 삼양식품은 신고가 나고 있고 뭐 농심이라든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불닭볶음면 혹시 드셔보셨어요? 한 번 먹어봤습니다. 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진짜요? 맵찔이라. 매운 네. 그렇게 아주 그냥 환상적인 마력의 맛인가요? 좀 매워서. 맵죠. 맵죠. 네. 맵죠. 근데 지금 불닭볶음면 글로벌 구글 트렌드를 보면은 계속 올라가요. 쉬지 않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음식료는 그 실적의 계절성이 있어서
보통 상반기 중에 좀 주가가 피크아웃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그림이 음식료 업종인데요. 보면 되게 낮아 보여요. 낮아 보여요. 근데 3,300, 3,200대였던 게 지금 3,900을 넘어서는 그림들이 나왔으니까 한 10%, 20% 올랐던 거죠. 네. 그리고 워낙 많은 종목들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좀 쉰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가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4,000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좀 쉬어서 3,500, 600 아니면 3,700 이 정도까지 바닥을 잡는다고 한다면 한 10%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더 있다. 그리고 더 올라간다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어서 저는 음식료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받는 삼양식품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완전 대폭등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좀 쿨다운 된 다음에 다시 움직이는 그림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음식료가 단순하게 내수주라기보다는 이제 수출주 같이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수출 굉장히 좋습니다. 네, 계속 좋고 1분기, 2분기 실적이 툭툭 위로 올라갈 거니까 그때마다 주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눌릴 때 좀 사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음식료 업종은 그 불닭볶음면의 그 삼양식품의 주까지 다른 음식료 섹터들은 주가가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않아요. 네, 재미는 이런 없어요. 부분들이 좀 딜레마가 좀 있어서 음식료 섹터를 전체 고민하기보다는 삼양식품의 개별 종목의 어떤 맞아요. 흐름들이고 농심은 주가가 조금 더딘 게 제가 라면을 끊었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아마 안 오를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섹터로 넘어갈게요. 네. 작년에 또 실적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게 화장품 섹터였어요. 네. 그리고 올해도 화장품 섹터가 증권사 전망 보고서를 보니까 어떤 데는 16% 작년보다도 더 좋다. 네. 어떤 때 또 25% 맞아요.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네네. 하면서 약간의 종목들의 흐름들은 뭔가 좀 이렇게 사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길 수 있는 주가들의 흐름인데요. 네네. 화장품 섹터가 미국 쪽의 소비가 살아나는 것도 모멘텀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글로벌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다라면은 소비재 쪽의 화장품의 흐름들은 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화장품도 이제 수출주가 돼버렸어요. 네. 그리고 K컬처라는 문화 트렌드 안에서 음식료, 라면, 화장품 이런 쪽들이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적으로도 네네. 음악이라든가 드라마. 그리고 올해는 또 이제 BTS도 컴백하고 뭐 그렇게 될 테니까 보시면은 화장품도 이게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2,700선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딱 기로에 서 있어요. 기로에 서 있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여기 고점에서 형성된 하락 추세대가 여기 막 떨어졌는데 딱 맞닿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2,850이 이게 20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200일. 네. 그러면 요 두 개만 넘으면 저는 3,300까지도 갈 수 있어서 저는 화장품은 계속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은 여기서 바로 치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좀 쉬었다 갈 것인가. 만약에 쉬었다 간다면 2,400, 2,500선 정도까지 이렇게 한 단면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서 지금은 분할 매수하자. 지금 가격대가 무리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추격 매수를 풀 베팅을 하기보다는 만약에 내가 100을 산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10, 좀 밀리면 20, 좀 더 밀리면 30, 2,400 정도, 2,500이 깨졌다라고 하면 50 딱 넣어놓고 다 사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상반기 주에는 좀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몇 가지 섹터, 한두 가지 섹터만 더 점검을 하고 기타 모멘텀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또 천덕꾸르기 섹터 중에 이제 무거운 이 중공업 쪽이 있지 않습니까? 화학, 철강, 뭐 고려한은 빼고요. 화학, 철강도 네. 지금 폭락했다가 지금 리바운딩 정도의 네. 흐름인데 그때 우리가 작년에 점검했듯이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 게 중화학공업 쪽은 아니다라는 아니다. 네, 그런 네, 말씀도 네. 해주셨는데 네. 그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불러온 어떤 네. 진범이 롯데케미칼 네, 네. 하시는데 7천억 적자가 났더라고요. 이런 계속 좀 안 좋을 건지 관련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보유하고 계신 투자들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좀 풀어줄 수 있을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 에너지 화학 쪽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쪽들은 조금 그래도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LG화학계열. 네. 근데 지금 얘는 지금 하락 추세대도 있고 여기 이동평균선들의 저항도 있고 산 넘어 산이에요. 네. 급반등이 나긴 했지만 여기서 튀어오르는 그림보다는 저는 반등을 한다고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밀리고 또 이거 깨지거나 아니면 여기서 바닥을 또 잡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할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분기 돼서 중국이 진짜 좋아졌다라고 해야지 제대로 된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중국이 정책 드라이브를 쓰는 건 투자가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뭐 이렇게 그리고 가격을 올리겠다는 거고 막 옛날처럼 막 건설을 해가지고 막 왜냐면 미분양이 남아 도는데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리고 원자재 가격들이 제대로 된 움직임이 나오려면은 중국 경기에 대한 컨빅션이 확실히 있어야 돼서 지금보다는 2분기쯤에 한번 후발적으로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중국 경기가 와 이제 완전히 좋아라고 할 때쯤 올라오는 룸이 열리겠고 그 전까지는 좀 답답한 흐름. 반등했다 싶으면 언제 내려왔는지 또 내려와 있고 왜 이렇게 또 내려왔어 그러면 또 반등해 있고 계속 엇갈린 등락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너무 욕심은 내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섹터만 더 점검할게요. 네. 금융 섹터인데요. 작년에 밸류업 그리고 올해도 밸류업은 지속하겠다라는 네, 그런 얘기들이 네. 계속 있는데 네. 주가는 글쎄요 이렇게 새 반등장에서 좀 소외되고 있다라는 느낌도 좀 들거든요. 네, 네. 금융주에 대한 어떤 시각은 어떻게 중립이신가요? 아니면 좀 더 불리시하게 보시나요? 저는 박스권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다. 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들이 있겠죠. 근데 어느 대통령이 오더라도 한국 증시를 더 밸류업하자. 그런 거에 반대할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지금 금융권에서 특히 금융지주 쪽에서 원화 약세 때문에 조금 자금 비율을 맞추는데 좀 힘들어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원달러율이 좀 내려가게 된다면 좀 안정을 찾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여기 바닥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은행이고 밑에는 보험인데 둘 다 똑같습니다.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어요. 얘도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면은 박스권 하단이라도 계속 이 패턴이거든요. 여기 올라오면 떨어지고 여기 바닥에 오면 올라가고 계속 이 패턴이라서 지금은 업사이드를 널어놓고 좀 사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지금 금융도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은 좀 너무 과했다. 시장의 심리가 우려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상법 개정이 되면 밸류 프로그램의 뭐라 그러죠? 헤게모니 그리고 키포인트 그런 것들은 거버넌스로 바뀔 거예요. 네, 거버넌스로 바뀔 거라서 그런 그림들을 좀 열어놓고 보신다면 그러면 또 이제 금융주에 대한 매력은 좀 떨어질 거거든요. 거버넌스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마 지주사들이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지주사들 중에서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회사 가치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애들. 왜냐면은 걔네들이 가치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아서 상장할 거야라고 해서 가치 평가를 별로 안 한 기업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상장이 쉽지 않아? 그러면은 아마 못 이길 수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5대 그룹주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바닥에서 그룹주들이 반등을 하고 있는 것도 여기서 반등했다가 또 쉬긴 하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서 그룹주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거. 그리고 되게 큰 자회사들을 갖고 있는데 얘의 가치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 아마 잘 찾아보시면 몇 개 있을 거예요. 금융지주 회사 쪽으로 좀 찾아봐야 될 것 네. 같긴 한데. 네, 그룹주들 한번 보시면은 좀 투자 기회가 한번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밸류 프로그램은 계속될 건데 이제 너도 나도 배당하고 너도 나도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고 다 하잖아요. 네. 이건 디폴트 값이 돼버렸죠. 그렇죠. 네. 이제 뭔가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가버넌스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2025년 상반기 중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또 이제 1월에 이벤트가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CES 2025. 이 CES라고 하면 촌스러운 거예요. 이 BTS를 방탄소년단이라고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CES. 네네. CES 2025에 대한 어떤, 원래 매년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가 뭔가 핫해가지고 한 1, 2월 달에 어떤 주도 테마가 나오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는데 요 CES 2025에 대한 어떤 내용을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13일 또 16일 또 JP모건 컨퍼런스가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가 그렇게 막 이렇게 확 움직이지 않아요. 이 1월에 있는 두 가지 국제적인 행사에 대한 어떤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AI라는 테마가 계속되고 있어서 네. 옛날만큼 우와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눈여겨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매년 23년 이후에 24년, 25년 다 비슷한 얘기를 하지만 하나씩 추가됩니다. 올해 추가된 건 자율주행, 양자 컴퓨팅, 에너지 전환. 네. 아까 말씀하셨던 전력기가 에너지 전환에 들어가는 거고 네. 양자 컴퓨팅 뭐 테마주로서 막 날아다니고 했죠. 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작년엔 HD현대가 기조연설을 했어요. 올해는 델타항공이었습니다. 네.
항공주 쪽에 뭐가 있을까? 그러게요. 무인기라든지 뭐 이거 이동하는 것들, 물류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CES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저는 뭐 어마어마한 모멘텀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몇 가지 포인트는 짚어줬다. 작년에 생성형 AI 로봇이 눈에 띄었던 것처럼 자율주행, 양자 컴퓨팅, 에너지 전환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면 전력기기 쪽 한번 세 가지 포인트를 계속적으로 리스트업에 놓고 아마 관심 종목으로 놓으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JP모건 그 컨퍼런스는 거기서 기술 협약이라든지 그리고 거래가 그러니까 제품 계약도 네네. 돼요. 네네. 그래서 무조건 좋다라기보다는 네.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특히 제약바이오는 한때 어마어마하게 뛰었다가 좀 많이 작년에 많이 뛰었죠. 엄청 뛰었죠. 네. 엄청 뛰었다가 여기 보시면은 이게 바이오인데요. 바이오 업종들을 보시면은 엄청 뛰었다가 쭉 쉬었다가 다시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건 이 움직이는 게 막 성장성에 대한 것보다도 실적이에요. 밸류에이션은 계속 떨어집니다. 왜? 실적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약바이오 투자하실 때 실적이 기본적으로 좋은 상황에서 조금 뭐 신약이나 새로운 협약을 맺거나 제품 판매가 되면 실적이 좀 더 좋아지는 그림을 보여주고, 그게 없어도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은 애들을 봐야 되지, 뭐가 되면 실적이 날아가고 뭐가 안 되면 실적이 꼬꾸라지는 이런 기업들은 받아보지 말자. 가장 키는 제약바이오라고 하더라도 실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JP모건 컨퍼런스에서는 실질적인 기술 협약이나 기술 판매, 제품 판매가 이루어지는지, 협정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기업이 뭔지를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또 다른 투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어떻게 되면 호재가 나와도 크게 오르지 네.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또 맞아요. 이 선반영에 따른 어떤 네, 논리를 네. 본다라면, 그래서 참 제약바이오 투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신중할 필요가 네. 좀 있고, 사후 대응에도 제가 보기에 좀 늦지 않을 것 않아요. 같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린 게 실적이에요. 네. 이거는 모멘텀이다, 뭐 성장성이다 그런 것보다도 실적이 따박따박 받쳐주면서 쭉쭉쭉쭉 올라갈 거기 때문에 쉬었다 레벨업되고 쉬었다 레벨업되는데 성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장성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실적에 계속적으로 포커스 맞춰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50분 넘게 지금 방송하는데 슬슬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꼼꼼하게 체크할 변수들은 다 체크를 해봤다 네. 생각이 좀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방송 내용에서 혹시 강조를 하고 싶은 내용이나 혹시 또 못다한 그런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한 말씀 해주시고 뭐 마감하도록 하죠. 네, 일단은 뭐 악재란 악재는 다 나왔다. 뭐가 있어야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있던 게 없어져도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그림들이 아마 올해 상반기 중에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1월 달에도 조금 고민스러운 거는 저희가 연휴가 길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은 일이 있어요. 네. FMC, ECB, 빅 M7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이 있어서 1월 중순 이후에는 조금은 등락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 전까지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저는 올해 상반기 내내 시장은 좀 더 긍정적인 그림이 보여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작년에 대한 걱정들 좀 내려놓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2주 뒤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2025년 을사년의 첫 마켓 리더를 방금 녹화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1월 9일에 녹화된 방송을 1월 10일에 보고 계시니까요.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2025년도의 큰 그림 연간 전망은 저희 관계 회사죠. 리치 캠프의 단독으로 이경민 부장님의 책에 올라가 있으니까 많이 구매하셔서 탐독을 하시면은 보다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경민 부장님 보내드리고 저는 2주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치캠프 신간 2025년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이 2025년 성공 투자를 위한 시장 대응 투자 전략부터 유망 종목까지 전격 분석해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흥보 대표, 최강천 본부장,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